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새뇨입니다. 오늘 달새뇨가 읽어드릴 책은 전후 독일의 가장 뛰어난 산문 작가로 평가받고 있는 루이제 린저의 단편 소설 붉은 고양이입니다. 1981년에 발표된 이 소설은 작가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자전적 이야기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인들의 궁핍한 삶의 모습을 통해 굶주림이 인간을 얼마나 잔혹하고 비정하게 만드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달새뇨가 읽어드리는 붉은 고양이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늘 그 빌어먹을 붉은 고양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과연 내가 했던 짓이 올바른 일이었는지 알 수가 없다. 내가 우리 집 정원 안 폭탄에 맞아 패인 구덩이 옆 돌무더기 위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부터 일은 시작되었다. 돌무더기는 우리 집의 절반 이상이 무너져 내려 생긴 것이었다. 집의 나머지 부분은 아직 서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리, 즉 나와 어머니와 내 남동생 페터와 여동생 레니가 살고 있었다. 나는 그곳 돌무더기 위에 앉아 있었는데 벌써 곳곳에서는 잔디와 쐐기풀과 그 밖에 녹색 초목이 자라고 있었다. 나는 손에 빵 한 개를 들고 있었다. 그것은 이미 딱딱해졌는데도 어머니는 오래된 빵이 갓 구운 빵보다 건강에 더 좋다고 말씀하셨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로는 오래된 빵은 더 오래 씹어야 하고 그러면 적은 양으로도 배가 부를 수 있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내게는 그것이 들어맞지 않았다. 갑자기 빵 한 조각이 땅바닥으로 떨어졌다. 나는 몸을 굽혔지만 그 순간 쐐기풀들 사이에서 붉은 동물의 앞발 한 개가 나와 그 빵 조각을 낚아챘다. 나는 멍청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토록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나는 그때 쐐기풀 속에 여우처럼 붉고 아주 깡마른 고양이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는 것을 봤다. 빌어먹을 놈. 난 이렇게 말하고 그 놈을 향해 돌을 던졌다. 나는 놈을 맞추려고 한 게 아니라 단지 위협하여 쫓아버리려고 했을 뿐이다. 그러나 나는 그 놈을 맞췄던 게 틀림없었다. 그 놈이 단 한 번 어린애와 같이 외마디 소리를 질렀기 때문이다. 놈은 달아나지 않았다. 나는 놈에게 돌을 던진 게 가슴 아팠으며 밖으로 나오도록 꿰었다. 그러나 그 놈은 쐐기풀 속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 놈은 매우 가쁘게 숨을 쉬었다. 나는 그 놈의 배 위에 난 붉은 털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봤다. 놈은 초록색 눈으로 계속 나를 바라봤다. 그래서 나는 그놈에게 물었다. 너 도대체 원하는 게 뭐니? 이렇게 물은 것은 얼토당토하는 짓이었다. 그놈은 함께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나는 그것에 대해 또한 나 자신에 대해 화가 났으며 그래서 더 이상 그놈을 바라보지 않고
매우 빨리 빵을 씹어 삼켰다. 마지막 남은 한 입의 빵은 큰 덩어리였는데 난 그것을 고양이에게 던져주고는 몹시 화가 나서 그곳을 떠났다. 앞뜰에서는 페터와 레니가 콩을 따고 있었다. 그들은 녹색 콩들을 입속에 집어넣었으며 그래서 아작거리며 씹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레니는 나에게 빵 한 조각이 아직 남아있느냐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난 말했다. 너도 나와 똑같이 큰 빵 한 개를 받았는데 넌 9살이고 난 13살이야. 큰 사람이 더 필요한 거야. 알았어. 레니는 이렇게만 말했다. 그때 페터가 말했다. 제가 자기 빵을 고양이에게 주었기 때문이야. 나는 물었다. 어떤 고양이에게? 그러자 레니가 말했다. 아까 고양이 한 마리가 왔는데 작은 여우처럼 붉고 지독하게 깡마른 고양이였어. 그게 내가 빵을 먹으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쳐다봤어. 난 화가 나서 말했다. 바보,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러나 레니는 어깨만을 들썩이고는 재빨리 페터 쪽을 바라봤다. 페터도 얼굴이 붉어졌는데 난 그의 역시 자기 빵을 고양이에게 주었을 것으로 믿었다. 그래서 나는 정말로 화가 났으며 재빨리 집을 뛰쳐나갈 수밖에 없었다. 내가 중심가로 나갔을 때 거기엔 아주 크고 긴 비크차로 여겨지는 미국 자동차 한 대가 서 있었는데 운전자가 내게 시청이 어디냐고 물었다. 그는 영어로 물었는데 난 영어를 조금 할 수 있었다. 다음 거리에서 좌회전한 다음 난 이렇게 말하고는 영어로 직진이라는 말을 알지 못해서 팔로 나타내 보였고 그는 내 뜻을 곧장 이해했다. 그러면 교회 뒤쪽으로 시청과 함께 시장 광장이 있습니다. 난 미국말을 아주 훌륭하게 했던 것 같은데 차 안에 부인은 내게 몇 겹의 흰 빵을 주었다. 그것은 아주 하얀 빵이었으며 내가 그것을 들추자 그 사이에 매우 두꺼운 소시지가 들어있었다. 난 곧장 빵을 가지고 집으로 달려갔다. 내가 부엌에 들어서자 어린 두 동생은 재빨리 무언가를 소파 밑에 숨겼는데 그러나 난 그것을 봤다. 그것은 그 붉은 고양이였다. 그리고 바닥 위에는 약간의 우유가 흘려져 있었다. 난 모든 걸 알아차렸다. 너희들 정말 미쳤구나. 난 소리쳤다. 우리 네 식구가 하루에 겨우 반 리터의 탈지 우유로 살아가는 판에. 그리고 나는 고양이를 소파 밑에서 끌어내어 창문 밖으로 내던져 버렸다. 두 동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나는 그 하얀 미국 빵을 네 부분으로 잘라서 어머니 몫은 찬장 안에 숨겼다. 그 빵 어디서 났어? 동생들은 이렇게 묻고는 매우 걱정스러운 듯 바라봤다. 난 훔쳤어 라고 말하고는 방에서 나갔다. 석탄차 한 대가 지나갔는데 곧잘 석탄을 흘리곤 하기 때문에 나는 거리에 그것이 떨어져 있는지 빨리 나가서 찾아보려고 마음먹었다. 그때 앞뜰에서 그 붉은 고양이가 앉아서 날 올려다봤다. 꺼져버려. 난 이렇게 말하고 발로 고양이를 찼다. 그러나 놈은 달아나지 않았다.
그놈은 그저 작은 주둥이를 벌리고는 울었다. 야옹. 그놈은 다른 고양이들처럼 소리 지르지 않고 단순하게 그렇게 울었는데 난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놈은 녹색 눈으로 날 아주 꼿꼿이 쳐다봤다. 그래서 나는 화가 잔뜩 치밀어 놈에게 하얀 미국제 빵 한 조각을 던져주었다. 나중에 나는 후회했다. 내가 거리로 나오자 거기에선 이미 어른 2명이 석탄을 줍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지나쳤다. 그들은 한 통을 가득 채웠다. 난 재빨리 그 안에 침을 뱉었다. 고양이만 아니었더라면 내가 그 석탄을 모두 차지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로 온 식구의 저녁을 조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석탄들은 아주 멋지게 반짝였다. 나중에 나는 석탄 대신 핵감자를 실은 차를 만났다. 그 차에 내 몸을 약간 부딪혔더니 몇 개가 굴러 떨어지고 다시 몇 개가 굴러 내려왔다. 난 감자들을 호주머니와 모자 속에 집어넣었다. 운전자가 둘러보자 난 말했다. 감자가 굴러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나는 재빨리 집으로 갔다. 집에는 어머니 혼자 계셨는데 무릎 위에는 그 붉은 고양이가 있었다. 난 말했다. 이런 빌어먹을 그 짐승이 다시 왔어요? 어머니가 말했다. 그렇게 심하게 말하지 마라. 얘는 주인 잃은 고양이야. 얼마나 오랫동안 굶주렸는지 모르겠구나. 봐라. 얼마나 야위었는지. 나는 우리도 야위였어요.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난 고양이에게 내 빵을 조금 떼어주었다. 라고 말하고 날 흘겨봤다. 난 우리의 빵과 우유와 흰빵을 떠올렸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감자를 삶았고 어머니는 기뻐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내가 감자를 어디서 얻었는지는 묻지 않았다. 내 일이라면 무엇이든 물으셨을 어머니였는데 말이다. 잠시 후 어머니는 우유를 넣지 않은 블랙커피를 마셨으며 어머니와 동생들 모두 그 붉은 짐승이 우유를 몽땅 마셔버리는 것을 바라봤다. 그러고 나서 고양이는 창문을 통해 밖으로 뛰쳐나갔다. 난 재빨리 창문을 닫고는 긴 숨을 내쉬었다. 아침 6시에 나는 채소를 얻기 위해 줄을 서 있었다. 8시에 집에 돌아오자 동생들이 아침 식탁에 앉아 있었고 그 짐승은 그들 사이의 의자 위에 웅크리고 앉아 레니의 받침 접시 위에 놓인 물에 젖어 부드러워진 빵을 먹고 있었다. 몇 분 후에 어머니가 돌아왔다. 어머니는 5시 반부터 정육점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고양이는 곧장 어머니에게 달려갔고 내가 신경을 써주지 않는다고 생각한 어머니는 소시지 1개를 떨어뜨려 주었다. 그것은 상표도 없는 칙칙한 소시지였으나 우리가 기꺼이 그것을 빵에 넣어 먹으리라는 것을 어머니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 난 분노를 삼켰으며 모자를 들고 나갔다. 난 지하실에서 낡은 자전거를 꺼내 타고 교회로 나갔다. 거기엔 연못이 있었고 물고기들이 있었다. 나는 낚시 도구는 갖고 있지 않았고 단지 2개의 뾰족한 못이 박혀있는 막대기 1개만이 있었는데 그걸로 물고기들을 향해
찔렀다. 종종 운이 좋았는데 이번에도 그랬다. 아직 10시도 채 안 되어 난 아주 괜찮은 놈 2마리를 잡았다. 그것으로 점심 식사는 충분했다. 나는 최대한 빨리 집으로 돌아와서 그 물고기들을 조리대 위에 올려놨다. 난 재빨리 지하실로 내려가 빨래를 하고 있던 어머니에게 그것을 얘기했다. 어머니도 곧장 나와 함께 올라왔다. 그러나 조리대 위에는 물고기가 1마리만 남아 있었고 그것도 하필이면 작은 놈이었다. 그리고 창틀 위에서는 그 붉은 악마가 앉아서 마지막 한 입을 씹어 삼키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분노가 치밀어 장작 1개를 고양이에게 던졌고 그것은 고양이를 맞췄다. 고양이는 창틀에서 굴러 떨어졌으며 나는 정원에서 마치 부대가 쿵 하고 떨어지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 그래, 충분한 대가를 받았구나. 난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나는 어머니로부터 따귀를 맞았고 찰싹하는 소리가 났다. 13살이었던 나는 5살 이후로 따귀를 맞아본 적이 없었다. 이 동물 학대자! 어머니는 외쳤고 나에 대한 분노로 얼굴이 온통 창백해졌다. 난 달아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고 나서 점심에는 물고기보다 감자가 더 많이 들어간 물고기 샐러드가 마련되었다. 어쨌든 우리는 그 붉은 짐승과는 결별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이 잘된 일이라고는 믿지 않았다. 동생들은 정원을 뛰어다니며 늘 고양이를 소리쳐 불렀고 어머니는 매일 저녁 우유가 담긴 접시를 대문 앞에 놓아두고는 나를 나무라듯이 바라봤다. 그래서 나도 손수 나서 구석구석 그 짐승을 찾기 시작했다. 그놈은 어딘가에서 병들거나 죽어 있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3일 후 그 짐승은 다시 나타났다. 그놈은 다리를 절었고 오른쪽 앞다리에 상처가 나 있었다. 그것은 내가 던진 장작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고양이에게 붕대를 감아주었고 먹을 것도 주었다. 그때부터 그놈은 날마다 왔다. 식사 때마다 그 붉은 짐승은 함께 했으며 우리는 아무도 그놈 앞에서 무언가를 숨길 수 없었다. 우리가 무언가를 먹으면 놈은 어느새 거기에 앉아서 우리를 꼿꼿이 바라봤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놈이 원하는 것을 주었고 나도 역시 그랬다. 비록 나는 화가 났지만 말이다. 그놈은 점점 더 살이 쪄갔고 나는 놈이 정말 아름다운 고양이라고 여겼다. 그러고 나서 겨울은 1946년에서 1947년으로 넘어갔다. 그때 우리는 정말로 먹을 것이 거의 없었다. 몇 주 동안 고기 없이 냉동 감자만 공급되었으며 우리가 입은 옷들은 헐렁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 번은 레니가 배고픔을 못 이겨 빵가게에서 빵 1개를 훔쳤다. 그러나 그것은 나만 알고 있었다. 그리고 2월 초 난 어머니에게 말했다. 우리 이제 그 짐승을 죽이죠. 무슨 짐승 말이냐? 어머니는 이렇게 묻고는 나를 날카롭게 바라봤다. 바로 저 고양이요. 난 이렇게 말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행동했다. 그러나 나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미 알고 있었다. 모두가 내게 달려들어 나를 비난했다. 뭐라고? 우리 고양이를 부끄럽지도 않아? 난 말했다. 아니, 난 부끄럽지 않아. 우리는 우리 먹을 것으로 그 녀석을 살찌게 해왔고 그놈은 새끼 돼지처럼 살이 쪘어. 그런데 아직도 그놈은 어려. 어떻게든 해야 되잖아. 그러나 레니는 울부짖기 시작했고 패터는 식탁 밑에서 내게 발길질을 했으며 어머니는 비통하게 말했다. 네가 그토록 악한 마음을 갖고 있을 줄은 정말 몰랐다. 고양이는 아궁이 위에 앉아서 잠자고 있었다. 그놈은 정말로 아주 포동포동했으며 너무 게을러서 쥐를 잡으러 밖으로 나가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러고 나서 4월에 더 이상 감자가 떨어져 없게 되자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나는 이미 완전히 미칠 지경이 되어 고양이를 내 앞에 오게 해 말했다. 잘 들어. 우린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 너 그걸 모르니? 또한 나는 빈 감자 상자와 빵 상자를 고양이에게 보여주었다. 난 말했다. 나가.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너도 알잖아. 그러나 고양이는 실눈을 뜨고 바라볼 뿐이었고 아궁이 위를 빙빙 돌아다녔다. 그래서 나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조리대 위를 두드렸다. 그러나 고양이는 그런 것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붙잡아서 팔 밑에 끼웠다. 밖은 이미 조금 어두워져 있었고 동생들은 어머니와 함께 철뚝으로 석탄을 주우러 나갔다. 그 붉은 짐승은 자기를 붙잡아 끌고 가도록 내맡길 정도로 게을렀다. 난 강으로 갔다. 갑자기 한 남자와 마주쳤는데 그는 내게 그 고양이를 팔 거냐고 물었다. 네, 라고 난 말했으며 매우 기뻤다. 그러나 그는 웃기만 하고는 그대로 가버렸다. 그러고 나서 나는 곧장 강가에 도착했다. 거기엔 얼음덩이가 떠다녔고 약간의 안개가 껴 있었으며 추웠다. 그때 고양이는 나에게 몸을 꼭 밀착시켰으며 난 그것을 쓰다듬어 주고 함께 얘기를 나누었다. 난 고양이에게 말했다. 난 더 이상 볼 수가 없어. 내 동생들은 굶주리는데 넌 살이 찐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난 그런 모습을 더 이상 가만히 볼 수가 없어. 그리고 나는 갑자기 아주 큰 소리를 질렀고 그런 다음 그 붉은 짐승의 뒷다리를 잡아 그것을 나무 둥치에 내리쳤다. 그러나 그놈은 그저 소리만 질렀다. 그놈이 죽으려면 아직 한참 더 있어야 했다. 그래서 나는 놈을 얼음덩이에 내리쳤다. 그러나 그놈은 머리에 구멍이나 피가 솟아나올 뿐이었고 눈 위에는 여기저기 검붉은 핏자국들이 생겼다. 놈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소리를 질렀다. 난 그만두고도 싶었지만 이젠 완전히 끝장내버려야만 했다. 난 놈을 연거푸 얼음덩이에 내리쳤고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그것이 고양이 뼈가 부러지는 소리였는지 얼음이 쪼개지는 소리였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고양이는 여전히 죽지 않았다.
사람들은 흔히 고양이가 7개의 목숨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데 그 고양이는 그 이상이었다. 부딪힐 때마다 고양이는 큰 소리를 질렀으며 나도 갑자기 소리를 질렀고 꽤 추운데도 불구하고 나의 온몸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마침내 놈은 죽고 말았다. 그래서 나는 놈을 강물 속에 던지고 눈으로 2 손을 닦았다. 내가 다시 한번 그 짐승 쪽을 바라봤을 때 놈은 이미 저 멀리 강 가운데에서 얼음덩이들 아래 떠내려가고 있었으며 곧 안개에 잠겨 보이지 않게 되었다. 추웠지만 난 아직 집에 돌아가고 싶진 않았다. 난 시내를 좀 더 돌아다닌 다음 집으로 돌아갔다. 무슨 일 있었니? 네 얼굴이 몹시 창백하구나. 그리고 재킷에 묻은 피는 어떻게 된 거니? 어머니가 물었다. 난 말했다. 코피가 났어요. 어머니는 날 바라보지 않고 아궁이로 가서 내게 페퍼민트 차를 끓여주셨다. 갑자기 나는 마음이 언짢아졌고 그래서 재빨리 뛰쳐나와 침대로 갈 수밖에 없었다. 잠시 후에 어머니가 와서 아주 조용히 말했다. 엄마는 널 이해한다. 이제 그 일은 그만 생각해라. 그러나 나중에 나는 페토와 레니가 밤이 깊도록 이불 속에서 크게 우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그 붉은 짐승을 죽인 것이 과연 잘한 일이었는지 모르겠다. 그런 동물은 사실 결코 많은 양을 먹지는 않는데 말이다.